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실까요? 오늘 이해운 지명자 청문회인데 지금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성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반쪽 청문회로 강행하느냐, 이 논란에도 임명 강행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나온 셈입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 직전에 이해운 지명자가 장남으로부터 27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천하람 의원실의 자료인데 장관 지명 직전에 27개월치 월세를 원샷에 납부시켰다. 이거는 그냥 월세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란 것의 반증이다라는 게 천하람 의원실 주장입니다. 2023년 9월 세종시 아파트 주택 사용료 지불 서약서를 체결했어요. 결혼에 분가하는 시점 3개월 이내 일괄 지급. 지난달 21일 후보자 지명 일주일 전에 1,08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됐다고 하는 게 천하람 의원실 자료입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글쎄요, 저 집은 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일단 일을 어렵게 한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저 그 세종시에 그 취직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이 장남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의 뭐 박사학위 받자마자 취직이 된 것 같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직이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023년 8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종시에 있으니까 그 아들이 가서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세 계약이 7월 달에 있었다고요. 저는 뭐 아들이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면 연봉도 세고 뭐 그냥 그럭저럭 또 세종시 집값은 서울보단 조금 저렴한 편이니까 자기가 집을 구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23년 7월에 전세 계약한 사람의 주체가 당사자가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0 넘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엄마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황당한 거는 엄마하고 또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계약 맺냐면은 그 뭐 일정한 그 돈을 갖다가 나중에 일괄해서 준다 그런 그 계약서까지 했는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계약 체결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계약이 지켜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해운 후보자가 애들한테 이랬대요. 이해운 후보자가 엄마 취직한다고 엄마 취직하기 직전에 밀린 돈을 갖다 다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런 집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일종의 엄마 찬스를 질타하는 내용이군요.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분이 우리나라에서 장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장관 지명 직전에 원샷 납부됐다. 납부됐으니 다행인데 장관 지명이 안 됐다면 납부가 됐을까 하는 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마 지명을 앞두고 인사 검증 단계에서 문제나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 특히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편법 증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세종시 주택에 무상 사용한 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거에 그냥 해소한 것 같습니다. 뭐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또 다시 역시 이 자녀들 관련해서 안 그래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통상의 어떤 사례들처럼 지금이라도 이제 그 내용을 이 뭐 그 계약대로 이행을 시키고 편법 증여 논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푼 거니까 그 자체는 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게 부적절했다는 것 역시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뭐 경위와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청문회가 열리면 뭐 소명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일단 청문회가 이 국민의힘 측에서 보이콧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결국 또 하나하나 다 이제 쌓여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제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조건
범법자라고 단정해 놓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윤석열 정부 첫 초기 내각 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후보자들 전부 다 범법자라고 낙인 찍고 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는 했지만 결국에 당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직에 계셨는데 정권 초반이니까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통 크게 결단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무조건 이해운 후보자를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고 국민적 판단을 받을 기회만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마지막 검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야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같이 고민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청문회는 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가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위장해서 부정청약을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며느리로 못 부른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위장 미혼 덮으려 며느리 아닌 약혼자.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왜 넣냐?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슨 말이죠? 용산구 아파트는 25평인데 일가족 5명에 며느리까지 6명. 그러자 당시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이사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약혼자다. 그러자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버젓이 결혼식을 한 며느리한테 약혼자라고. 며느리를 약혼자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관직 앞에선 며느리도 며느리라 하지 못하는 건가. 매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승미 최고. 결혼식 했잖아요. 그럼 며느리지 뭘 아직도 약혼자예요.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납득이 안 간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걸로 보입니다. 장남이 결혼식은 올렸는데 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결정하기에는 아들 부부의 네. 고민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 사정까지 저희가 상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약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사실 좀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더 빠른 수순이지 여기서 오히려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다.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 서운한 일인데 아니 정익진 변호사님 결혼식까지 다 했잖아요. 케이크 잘랐잖아요. 그러면 며느리지 무슨 약혼자예요. 결혼식 다 올렸는데 약혼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저도 결혼식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혼식하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본인 얘기죠? 예.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 인사를 딱 드렸더니 장모님이 저보고 우리 사위 그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우리 딸 약혼자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한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사위로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혼인신고 안 한 김에 그냥 혼인신고 계속 안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과연 이 집에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건가? 저 같으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해운 후보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당의 당협위원장 하던 분이 지금 자기가 계속 실업자였다고. 그때가 2024년이 그 당첨받았을 때가 여당의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여당 당협위원장은 낙선하면 실업자입니까? 이렇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머리가 좋으니까 저런 말씀 만들어내시나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의 좀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나 좀 생각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저 앞에 해명도 논란인데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미혼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전주 의원님.
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최민희 그 과방위 위원장이 그 따님 결혼할 때 양자 공부하느라고 내가 딸 결혼식이 언제인지도 못 챙겼다는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저 말을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 오늘 이제 검증 그 청문회가 예정된 날이죠. 본인이 정말 장관하고 싶으시면 그 서초동에 그 당첨된 것을 포기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세 90억짜리까지 그러니까 간다는 직이냐 거고. 집이냐. 현재는 집이냐? 예, 그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는 집은 집대로 갖고 지금 또 장관은 장관대로 하겠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뻔뻔한 장관 후보자 예. 아닌가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자료 제출도 거의 안 했고 오히려 저 미담인 헌혈 기록만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빠 찬스 아니냐, 부정청약 아니냐, 예, 그래서 갑질 이제 투기 자료는 안 모든 내고 것을 이제 다 헌혈 자료만 냈다. 예, 모든 것을 지금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이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아, 그렇군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낸 게 이제 헌혈 기록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그렇기 간사끼리 때문에 잠시만요. 전제가 전 의원님, 네. 여야 간사끼리 이혜훈 후보자가 자료를 내면 오늘 청문회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조건을 안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오늘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긴 하지만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연기할 수도 있고 이런 청문회 불발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이혜훈 후보자와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아니 이분이 물론 장관의 자격 중에 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도 너무한 그런 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지금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인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이 장관의 도덕성은 정말 바닥이구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의 흠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분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덕성을 갖춘 분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이혜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지 말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이러한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